김만배 씨 이제 극단적인 선택 시도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범죄의 영화 같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끔찍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4명의 사람이 세상을 떠났고 어제는 김만배 씨 같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관계자가 끔찍한 일을 시도한 것입니다. 왜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사람들이 죽고 조폭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편의 범죄 스릴러를 연상시킨다. 아수라장이 따로 없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이 뭐 없는 얘기를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신문 보시죠. 유한기, 김문기, 유동규에 이어서 김만배 씨까지 일단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망했고 두 사람은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1년 12월 10일 유한기 전 성남 도계공 개발본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을 했고 그해 12월 21일 김문기 전 개발 1처장이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올해 4월 20일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해서 응급실 호송 후 회복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지난 14일 김만배 씨가 본인 소유 차량에서 흉기로 자해를 한 후에 현재 병원에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 아랫사람들만 비극을 겪고 있다고. 특별히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사장님 사과하셨습니다. 일정이. 저는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모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피의자들은요. 죄를 지었다고 보여질 증거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 들이대면 갑자기 멘붕에 빠집니다. 내가 아무리 결백하다 해도 안 믿어줄 것 같아요. 자, 김만배 씨의 극단적인 시도, 극단적 선택의 시도, 검찰이 수사를 좀 빨리 해야 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신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수사 서둘러야 한다. 자해소동 벌어졌기 때문이다. 김 씨가 자신의 변호사에게 자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이날 밤 변호사가 김 씨와 만난 뒤에 119 신고한 정황으로 봤을 때 다분히 쇼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방심이 화를 불러서 수사를 그르치는 이런 우는 법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웅 의원님, 다시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큰 사건에 있어서 네.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서 실제 이제 두 사람이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 이 각각의 사건이 그냥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냐 무슨 하나의 큰 흐름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흐름이 있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있는 거죠. 네. 근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왜 이런 흐름들이 있느냐 이게 이상하다 이런 정도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저는 의문제기라고 보거든요. 그 의문제기는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김만배 씨의 경우 이렇게 자해소동을 벌였는데 만약에 신병 확보를 안 해놓으면 그러면 또 저런 일을 벌이지 말란 법이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서둘러야 이렇게 됐는데 저는 서두르는 조치만 가지고서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저거 서둘러봤자 며칠 내로 끝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검찰이든 법원이든 여하튼 이런 자해소동이나 아니면 극단적 선택 같은 걸 막을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야 해놓고서 수사를 진행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구속시킬 수 있습니까? 사실 그게 피의자에게 구속이라는 거는 불이익을 가장 많이 주는 수사 방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피의자의 안전을 위해서 구속한다. 이게 개념상 잘 맞지가 않아가지고 이 내용만 가지고 사실 구속영장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대장동 일당들과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때려야 뗄 수 없는 정말 밀접한 관계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에 구명 요청을 합니다. 누구에게? 바로 김용 부원장.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인 김용 부원장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냐 보겠습니다. 정민영 변호사가 등장하는데 남욱 변호사가 정민영 변호사를 통해서 쪽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쪽지에는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건 내가 아니라 김만배다. 그리고 검찰 수뇌부와 대화가 가능한 검찰 출신의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소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김용 전 부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직 대통령이 아니라서 100% 힘을 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안 도와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주는지 보시죠. 자, 이태영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태영 변호사가 A 변호사라는 변호사를 또 소개를 해줍니다. 이 이태영 변호사는 과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변호인 중에 한 명이었고 이재명 대선 캠프 법률 지원 단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A 변호사는 이 변호사와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 실제로 그리고 작년 6월까지 검찰에 몸을 담았던 고검장 출신의 퇴임한 전관이었습니다. 전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검찰은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김용 씨가 남욱 씨의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 A 변호사가 남 씨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이 되긴 했는데 남욱 씨를 위해서 변호를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 조금 유리한 그런 쪽으로 남욱 씨를 설득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엿보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남 씨에게 내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검찰에 가서 곽상도 전 의원 관련 조사를 좀 받아달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남 씨는 검찰에 가서 곽 전 의원에게 2016년 변호사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건넸다 진술을 했고 그 이후에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곽 전 의원은 지난 2월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걸 그 A 변호사가 대장동 수사를 민주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국 남 씨도 그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A 변호사 연을 끊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보면 뭔가 남욱으로 대표되는 그 대장동 일당들과 그리고 김용으로 대표되는 이재명 측근들 사이에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복잡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쉽게 그림을 그려보면 당시에 대장동 사업의 최종 인가권자인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있었고 네.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이 바로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아닙니까? 이 세 분이 같은 정치 동지로 또 정치적 공동체로 행동을 해왔던 수년간 해왔는데 이 세 분의 이재명 시장 최측근과 유동규가 연결이 됐던 것이고 그렇죠.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서 대장동 일당 3명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렇게 되는 거, 정민용도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대장동 일당 사건 수사가 작년 9월에 개시가 돼서 수사가 일단락돼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그때는 문재인 정부 하였고 당시 이제 윗선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남욱 변호사가 그때부터도 당시는 문재인 정권하고 여권에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니까 연락을 한 거죠. 네. 정영학을 정민용을 통해서 야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부원장한테 연락을 해서 날 좀 도와달라고 해라.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당연히 그러면 여기 이태영 변호사가 등장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태영 변호사는 또다시 이재명 다시 지사의 이른바 그 허위 사실 공포에 대한 네.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변호를 받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변호사비 대납과 연관되어 있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인데 이태영 변호사 나타나서 그 김용 부원장을 통해 가지고 네. 이른바 고검장급의 변호인을 선임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와 그다음에 이태영 변호사와 김용
이런 분들이 굉장히 가까운 동지적 관점이었다. 그러니까 운명을 같이 하는 사이였다는 것이 이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그리고 지금 A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면서 결국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건을 이끌어갔단 말이죠.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다소 좀 남욱 변호사 봤을 때는 상당히 실망스럽고 뭔가 좀 속았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 유동규 씨도 출소를 하면서 비슷한 진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그 변호사가 나를 변호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감시하더라. 그러니까요. 내가 검찰에 가서 다른 진술 못하게. 비슷한 맥락의 남욱 씨의 주장인데요. 이번 대장동 사건을 보면 이게 특히 이제 남욱 씨, 유동규 씨가 일종의 폭로성 진술을 주도하는데 진술 증거는 넘쳐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진술이 다른 진술과 대립을 하거나 대립하는 진술들 사이에서 한쪽의 진술이 확실히 이게 사실이다, 맞다라고 할 수 있는 물증은 아직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저것도 일단 그 남욱 변호사의 진술 아닙니까? 때문에 저게 이제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 혹은 재판 과정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검찰의 수사의 칼날이 네.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있는 건 분명한데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특정하거나 먼저 구속 기소된 김용 정진상과 공범관계를 특정할 만한 그런 결정적인 이른바 스모킹건이라고 하는 물증이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계속 이제 진술의 진술만 나오고 있고 그걸 어쨌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네. 부인하고 있고 그래서 이 수사가 과연 어디로 결론을 어떻게 맺을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술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렇죠? 이게 직접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안은 남욱 변호사가 직접 얘기를 한 거고 저 얘기의 과정에 보면 자기가 정민용 변호사를 시켜서 뭐 이태영 변호사한테 어떻게 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그 휴대전화 이 뭐 통신 기록이나 이런 데에서 다 입증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남욱 변호사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거쳐서 언제 어떻게 했다는 게 전후 그 휴대전화 기록이나 또는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이나 남욱 변호사가 또 메모를 해놨다는 네, 거거든요. 네, 네. 이런 거에 다 일치해요. 그렇다면 저는 뭐 법정에 가도 이런 것들은 전혀 뭐 저 증거로서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특히 저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작년 11월에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집권당이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집권당 후보로서 검찰을 좀 움직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실제 그 소개받은 그 변호사는 바로 직전까지 고검장이었기 때문에 네. 검찰을 움직일 수 있었는데 움직이는 게 오히려 그때는 문재인 정부 검찰이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검찰이 유리한 쪽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해서 남욱 변호사가 해촉을 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아주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증거로서 뒷받침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냥 증언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라고 반론을 펴기에는 굉장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하려던 말씀을 위원님께서 해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정확하세요. 지금 앞뒤 내용이 증거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저 내용은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제가 실무에 대한 내용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은 보통 변호사를 선임할 때 착수금 주고서 선임하잖아요. 그 이후에 마음에 안 들어도 해임을 하면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이 사람 지금 뭐 문제 있나? 거짓말했기 때문에 변호사랑 틀어졌나? 이렇게 의심받을까 봐 어차피 돈은 준 상태이기 때문에 해임을 거의 안 해요. 근데 굳이 해임을 했다. 이거는 내가 믿는 사람이라서 선임했거나 내가 마음에 들어서 선임한 게 아닌 경우입니다. 이거는 정말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유동규 본부장이랑 남욱 변호사가 두 번 다 이런 일이 벌어졌고 두 번 다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건 굉장한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A 변호사와 이태영 변호사의 반론도 잠깐 짚어드릴게요. A 변호사는 남 씨의 변호를 맡은 건 이태영 변호사나 김용 씨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고 이태영 변호사도 남 씨에게 A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조선일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이 100% 힘을 쓸 수 없다.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었다면 100% 힘을 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약간 두려움도 듭니다.